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삶의 여백을 풍성하게 해주는 문화쉼터는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30년 역사를 지닌 예술의 전당이 바로 그것인데요. 정상급 연주자들의 수준 높은 연주와 공연 전시까지 예술이 주는 생생한 감동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는 예술의 전당 고학찬 사장과 함께합니다. 사장님도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술의 전당 제14대 사장 2013년 3월에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2년 반 정도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는데요. 뭐 워낙 많은 일을 하셨겠지만은 그래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신 일, 또 그로 인해서 예술의 전당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뭐 도입 질문으로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구체적으로 이 얘기는 나중에 하되 제가 한 일은 크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예술의 전당이 뭐 대한민국 대표 복합문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문턱이 좀 높았어요. 보통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문턱을 좀 낮추는 일을 좀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 어떤 시민들의 저변을 그렇습니다. 늘리는 이제 그런 작업 해오신 건데요. 뭐 어떻게 그동안 좀 관객 수에 좀 변화가 좀 있었는지요? 글쎄, 뭐 제 노력으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숫자로 얘기하자면 그동안 한 230만 명의 관객이 있었습니다. 예, 연간을 말씀하시는 연간. 예. 그런데 제가 온 해 이후로 280만을 넘어서서 거의 3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으로 지금 약 한 7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문턱이 좀 낮춰진 게 아닌가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 어떤 노력들이 좀 이렇게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우선 이제 제가 한 일 중에서 가장 말하자면 대표적인 일이라고 할까요? 그게 그 Set on Screen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상화 사업인데요. 여기가 바로 이 오페라 하우스 아닙니까? 이 무대인데. 여기서 국립오페라단이 국고 한 20억을 써가지고 오페라 하나 만들면 3일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관객 한 5천 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뜯습니다. 제가 와서 한 일은 그것을 영상화해서 영화 카메라로 세밀하게 찍어서 그거를 여기 오지 못하는 저 지역에 있는 분들, 저 멀리 사는 사람들, 백령도서부터 저 울릉도까지, 제주도, 전당인 군인들에게까지 다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게 영상화 사업인데 처음엔 뭐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만은 저작권 이슈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저작권 이슈도 있고 뭐 싸게 영화관에서 해버리면 누가 비싼 돈 주고 이 오페라 하우스 오겠는가 뭐 그런 반론도 있었고 약간 그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산도 없었어요. 예산도 뭐 제로예요, 제로. 책정을 제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원금을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의외의 성과를 거뒀다고 저는 봅니다. 그 사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오페라 유령 같은 게 사실은 영화로 제작돼서 뭐 영화에서 굉장히 절찬리 상영도 됐는데 그런 방식으로 그 오페라 자체를 영화화, 영상화해서 극장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상영을 한 건가요? 그건 이제 제가 물론 그것은 제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이미 맷 온 스크린 뉴욕에서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거기도 이 오페라 관객이 주니까 CEO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영상화 사업을 하자. 그러니까 거기 공연계에서 반발이 컸습니다. 아니 오페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극장에서 영화 봐버리면 누가 비싼 돈 들고 오겠는가? 이거 오페라 망할 일이 있느냐? 항의했는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과는 오페라를 생전 보지 않던 저 지역에 미시시피, 뭐 볼티모어 이런 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보고 야 이게 오페라구나. 내년 내 생일에는 뉴욕에 가서 직접 봐야 되겠다. 오페라 인구가 느는 겁니다. 그게 말하면 저변이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줄기보다는 훨씬 늘어나는 경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페라 누구나 데려다가 오페라 좀 보십시오. 그러면 볼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저 지역에서 오페라 여기 전당에 오려면 하루는 자고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밤 10시에 끝나니까. 돈, 뭐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 6개월 지나니까요. 오페라 하우스 로비에 가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 오는 사람만 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문화 융성 안 됩니다. 문화 융성의 길은 문화의 저변이 확대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고 문화를 말하자면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제가 했다고 보는 거죠.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일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까지 되게 몇 편 정도 지금 그렇게 지금 한 10편, 10편이요. 10편에서 지금 현재 제작하는 것까지 해서 14편 정도. 각 극장에서 이제 상영이 되고. 극장에서. 극장이나 예. 울릉도 같은 데는요, 군민회관, 예. 자그마한 극장 이런 데서 합니다. 울릉도에서 우리 그 발레 국립 발레단 공연을 영상화시켜서 보여주니까 어린아이가 편지 썼어요. 아, 이게 전 처음 태어나서 발레를 왔습니다. 울릉도에 국립 발레단에 가서 공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서울에 와서 보기도 뭐 어렵고.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도 발레리나다가 되고 싶다고 편지 쓴 어린이가 있었어요. 예. 그게 말하자면 저는 좋은 말하자면 어프로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야 문화 융성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요즘 뭐 문화부에서 문화 영토란 말을 쓰는데 문화 영토 확장이라는 건요. 문화 저변이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뭘 가지고 어디 가서 점령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문화를 즐기는 영토가 확장돼야 된다는 뜻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일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럼 노인 세대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70 이상 된 노인에게 그 노블 회원제를 만들었습니다. 노년을 좀 노블하게 삽시다. 그래서 가격을 낮춰드리고 또 우리 아카데미 등록금을 30% 할인해드리고 그래서 4,000명 이상의 노인들이 회원이 됐습니다. 이제는 저처럼 머리 허연 사람들이 우리 전당에 와서 오페라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이제 사건 스크린 이게 지금 현재 극장에서 상영이 되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에 그걸 배포한다는 그런 계획은 어떠신지요? 지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윈도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서 상영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가고 이런. 워낙 요즘 뭐 온라인이나 IPTV라든가 좋은 플랫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 하면 이 공연 실황을 녹화한 거 아닙니까? 그럼 빅스크린으로 봐야 그 감동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영상화 사회의 장점이 뭐냐면 영상 미디어, 영상이란 예술의 장점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공연장에 저 자리에 와서 보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앵글로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를 식으로 찍어서 상영하게 되면 15개의 앵글로 오페라를 보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배우가 흘리는 눈물이나 땀방울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섬세하게 볼 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화 사업의 이 성공은 바로 영상이 갖고 있는 큰 장점, 영상에 주는 어떤 감동을 플러스시켰기 때문에 그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뭐 말씀 들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오페라 이런 극장에서 보면서 아주 감동을 크게 느꼈던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감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관객층을 이제 쭉 저변 확대하기 위해서 해오신 말씀 좀 해주셨는데 해군사관학교 이게 군인이라는 이제 특성을 지닌 계층한테도 좀 문화 이런 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뭐 노력을 좀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공연계의 입장에서 보면 공연계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새로운 관객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관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인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의 군대에 가 있는데 현재요. 군대 가 있는 동안은 문화하고는 담을 쌓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복무를 해야 되니까. 휴가를 와도 기껏해야 뭐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 먹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저는
해군사관학교하고 MOU 하면서 제가 해군사관학교에 제안을 했습니다. 문화휴가제를 만듭시다. 아, 문화휴가. 휴가제. 예, 예. 예. 휴가를 주되 가서 문화생활을 해라. 연극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음악회를 가든지 해서 문화휴가증을 갖고 오는 군인들에게는 우리 전당에서 대폭 할인을 해서 예. 보게 하겠다. 그러면 그 우리 공연계에서 보면 새로운 관객층을 넓혀 나가는 계기가 되고 예. 그다음에 군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3년 동안 너무 말하자면 문화가 없는 3년을 보내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다 좀 부드럽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군대 병영에서 많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부하와 직원 간 직원들 이 군인들끼리의 어떤 문제들 많이 발생하잖아요. 저는 군인들이 최소한도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만 문화 휴가를 나온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군인들도 그렇고 앞부분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어떤 향유 기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뭐 지금 저희 사회에 이제 문화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 또 장애인들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문화를 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청소년 예. 우리가 이렇습니다. 미래의 관객이 있습니다. 미래의 관객은 누군가 하니 청소년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 시절부터 문화에 접근하는 그런 말하자면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많은 제도가 있는데요. 젊은이들에게는 할인 티켓을 40% 이상씩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특히 학생들에게 우리 권장하고 싶은 거는 백스테이지 투어라든지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리허설 하는 장면을 보게 한다든지 특히 대학생들, 특히 공연예술계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젊은 학도들에게 그 학생들이 돈 10만 원, 20만 원 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리허설, 드레스 리허설을 할 때 와서 드레스 리허설 하는 장면을 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도 공부가 되고 그리고 무료로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장애인이나 또는 그분들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음악회를 몇 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한테는 우리가 대관 하나도 안 받지 않고 그냥 극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뭐 지금 이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거나 실제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백스테이지 투어라든가 또 리허설 이런 거를 좀 뭐 관광 상품화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전당에 서재로 전당 온 다음에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관광객이 안 온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제 숙제가 그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 가장 대표적인 문화기관에 와서 봐야 이게 대한민국 수준이 이것구나를 볼 텐데 아직까지는 관광객이 오질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까? 저희 보통 해외에 나가게 되면 뮤지엄도 가보고 그렇잖아요. 공연 시설 가보고 어느 도시에 가도 그 대표적인 공연장, 문화공간에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아직 관광객들이 그냥 고궁이나 가서 보고 이태원이나 가고 명동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여기 와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백스테이지 투어나 특히 한류 배우들이 한류 가수들이 공연하는 그러한 공연인 경우에는 진짜 관광객들에게 좀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도 이 뮤지컬 같은 공연을 가끔 하면은 뭐 시아준 씨는 이런 말하자면 이 한류 스타들이 나올 때는 일본 관광객이 줄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꼭 관광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저희 전통 문화를 우리 후손들한테 알리고 또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그 서해박물관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재개관 공사 좀 들어오면서 보니까 한창이더라고요. 언제 재개관하게 되는지 내년 2월에 하는데요. 그 종전하고 좀 많이 달라지는 지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전당에 딱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오페라 하우스와 음악당은 사람들로 무지하게 붐빕니다. 근데 서해박물관은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저도 자주 옵니다만 한두 번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예. 이 서예란 장르가 이게 1600년 이상 된 우리 민족의 문화의 자산입니다. 예. 이걸 우리 시대에 와서 이렇게 죽여버릴 수 있겠는가? 우리 시대에 못 살리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서예를 아예 모르게 됩니다. 지금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자판 시대가 되는 바람에 쓰는 습관 자체가 없어버렸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서예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중국이나 일본은 서예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국이, 한중일 삼국이 문화교류를 한다면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서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에 가서 기재부 예술 담당자한테 가서 빌었습니다. 예, 서예관 살려야 됩니다. 저희 처음에는요, 예. 서예 그거 아무도 안 하는데 그거 뭐 합니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대의 서예 박물관, 대한민국 유일한 박물관입니다. 서예를 위한. 이거 살려야 됩니다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고 예. 지금은 융복합 시대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서예에 접근하려면 여러 가지 다른 장르의 예술과 서예가 융복합해야지 와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진짜 힘들게 서예박물관 리노베이션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5단체, 국립 5단체, 국립발레단, 합창단, 뭐 현대무용단, 오페라단, 코리안 심포니 5개의 그 사무실이 거기 있었습니다. 서예박물관에. 예. 그 단체들 우리 서예박물관 4층으로 다 옮겨 이사를 시켜놓고 지금 공사하느라고 조금 늦어진 겁니다. 예. 좀 말씀하신 대로 융복합화된 서예박물관, 이건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게 사실 굉장한 숙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돈 90억 이상 붓고 들여가지고 리노베이션 했는데 과연 어떤 그 모습으로 변하는가, 그 상당히 관심 대상인데, 저는 이제 서예박물관이 그냥 장년층을 위한 서예박물관이 아니고 미래 세대, 젊은이들이 들락거리는 그러한 서예박물관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로 이제 공연에 좀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 이제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이제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어떤 그런 감동, 이런 하려면 최첨단 또 음향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그 좀 예술의 전당만이 가진 좀 차별적인 장점이 있다면 뭐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우리 예술의 전당은 이게 대중 예술, 대중음악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서 그렇게 아주 최첨단의 그런 그 기술은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이크를 쓰지 않은 공연입니다. 여기서 하는 공연들은. 그러니까 마이크를 쓰지 않고 노래를 했을 때 여기 밑에 이 오케스트라 반주를 뚫고 소리가 저 발코니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소리 공학적으로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클래식 공연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극장 제가 뭐 좀 흉보는 것 같아서 미안한지 하지만은 세종문화회관 거기는 반드시 서울시향이 거기서 연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서울시향이 어디서 합니까? 우리 예술의 전당 그 음악당에서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곳은 마이크를 써서 할 수 있는 그냥 다목적 홀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소리가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예술의 전당은 장점이 뭐냐면 그러한 것을 진짜 클래식에 전문화된 그러한 공간으로서 일단 자리매김을 했고요. 세계 어느 나라 오케스트라도 한국에 와서 우리 예술의 전당의 콘서트 홀은 참 좋은 홀이다 하는 거에 대한 증평이 이미 다 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오페라 하우스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7년도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한번 리노베이션을 할 때 그 오래된 기계를 다 바꿔가지고 해서 무대 전환이나 이런 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시설은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 예술의 전당은 지금도 물론 이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또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면 좀 벤치마킹하고 싶은 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그런 데 있으면 벤치마킹은 이미 뭐 다 많이 하셨죠.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이제 사실은 홀 같은 거 하나 더 짓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허가가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면산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왜냐하면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 대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수시대관 공고를 한번 내면 한 어떤 때는 한 20군데 이상이 대관 신청을 합니다.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술의 전당만한 음악홀, 예. 오페라 하우스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딴 데 있으면 왜 우리한테 다 오겠습니까? 저는 강북에 이 예술의 전당 같은 것이 하나 더 생겨서 예. 좀 이렇게 분산돼져야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7시 반에 그 공연을 시작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예. 그때 빗발치기 항의가 있었어요. 왜냐? 강북에서 저녁 먹고 7시 반에 온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북에 우리 예술의 전당 같은 아주 그 클래식 전문 공연장이 반드시 있어야 저도 그 지금 사장님 생각에 굉장히 공감하고 평상시도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문화공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정부 쪽에 좀 많이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지난번에 왜 예. 저기 문화부에서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예. 그 지금의 칼이 갖고 있는 그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경복궁 옆에. 경복궁 예. 대각선 쪽에. 예. 저는 다른 거 다 빼고 예. 거기에 예술전당에 오페라하우스 음악당을 2개 딱 지으면 예. 진짜 최고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접근성도 예. 좋고. 예, 접근성 좋고 예. 또 문화적 그 어울림이 좀 가능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칼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정해야 될 것이지만은 조금 더 좀 우리 문화부가 조금 더 이렇게 같이 좀 협조를 해가지고 상의하면 아마 좋은 공간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뭐 전 그냥 개인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이제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해오신 일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서의 경영 철학 또 살아오신 길 리더십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사장님 걸어오신 길을 보면 방송 프로듀서, 작가, 또 방송 관련 학과 교수님, 또 공연 전시장 관장, 물론 뭐 다 일맥상통한 일들입니다만은 굉장히 다양한 경력을 쌓아오셨는데요. 실제 예술전당 사장으로서 좀 2년 반 동안 일하시면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떠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미디어에서 인터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롤링스톤입니다. 그래서 롤링스톤. 예. 한 군데에 앉아가지고 있기 아끼도록 오래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이 전당 운영에 있어서 경영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저는 받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유사한 연관성 있는 미디어가 아니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제가 LA 있을 때 미국 LA 있을 때 식당의 매니저를 해봤습니다. 그때 얻은 교훈이 뭔가 이런 겁니다. 미국은 웨이트리스들이 팁을 받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팁을 안 주면 화가 납니다. 왜? 자기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 팁은 거기서 일하는 모든 웨이트리스들이 공동으로 나눠 갖는 건데 그거를 누가 안 내고 가잖아요. 그럼 화가 나서 다른 고객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합니다. 그건 제가 매니저 할 때 그 웨이트리스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팁을 안 놓고 갔어요. 그러면 제가 그 식당 주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았는데 우리 매상에서 조금 띄어서 팁을 좀 줍시다. 처음에는 말이죠. 식당 주인이 나한테 아니 매니저가 말이야 자기들 서브 잘못해가지고 팁 못 받은 걸 왜 식당 주인이 책임지냐고 말이에요. 나한테 막 야단을 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 주급에서 그때 제가 주급 200불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200불. 거기서 50불을 띄어가지고 예치레스 불러서 이거 가지시오. 그리고 주인한테는 제 주급에서 까십시오. 빼십시오.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한 달 후에 주인이 저를 불러요. 또 뭐 잘못됐습니까? 아, 기분이 좋아. 아니, 새로 매니저가 온 다음에 매출이 3분의 1이 늘어드는 겁니다. 아, 직원들이 굉장히 바로 그겁니다. 예. 그때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장님. 이 식당에 돈을 벌게 해주는 거는 사장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저 고객들을 만나는 접점에 있는 웨이트레스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예.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이게 입을 이렇게 내밀고 다니면은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손님들이 볼 때, 야, 이 집 뭐 왜 이래? 이렇게 불친절해. 하게 되면 50불 잃어버릴 거를 500불 잃어버립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식당 주인이 저한테 50불 뺀 거를 미안하다고 돌려주더라고요. 제가 전당에 와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술의 전당에서 고객을 만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우리 회사 직원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하는 영역회사 직원들. 예. 그분들은 다 이 유니폼을 입고 일합니다. 예. 미화원 아주머니, 뭐 주차 관리하는 예. 아저씨,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 회사 직원은 아니에요. 예. 근데 관객이 들어오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음악동 어디로 가죠? 그러면 저 올라가 보셔. 그래도 뭐 할 말 없잖아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오페라 티켓을 사가지고 예. 300명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했더니 어떤 아줌마가 사장실에 편지를 썼어요. 사장님, 저는 오페라 하우스 주차장에서 10년 일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오페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셨겠죠. 네. 비싸니까. 근데 사장님이 이번에 주신 오페라 티켓 석장을 가지고 남편하고 아들하고 같이 오페라를 봤다는 거예요. 예. 아들이 학교 가서 야, 니들 오페라 본 놈 있어? 하고 자랑을 했답니다. 우리 엄마가 예술의 전당 직원이잖아. 우리 회사 직원은 아니고 박봉에 시달리는 영역회사 직원도 예. 나도 이제 예술의 전당 일원이다 하는 기분을 가지고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고객들 대하게 되는 거. 근데 그런 작은 일들이 사실은 저는 경영 철학 딴 거 없습니다. 무슨 거창한 무슨 예술 경영. 저는요, 공연장의 경영은 뭐냐? 좋은 작품을 편안하게 보고 가게 만드는 것. 딱 그거의 경영입니다. 예. 좋은 작품을 편안하게 보게 만드는. 예. 그겁니다. 예. 사장님, 지금 이제 계절이 또 시간이 흘러서 다시 낭만의 계절 가을 왔습니다. 좀 가족들이 또 이렇게 같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또는 연인들 나와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뵌 김에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좋은 공연, 좋은 전시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예.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단회로 끝나는 공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브루크너 전곡을 합니다. 예. 전곡을. 또 시베리우스 전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곡을 전부 다 날짜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예.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전당에서 주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야심차게 이번에 준비하는 것들이고요. 그 외에 이제 젊은 신인 스타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 클래식도 말이죠. 스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에는 바바로치다, 도밍고다 그런 스타가 있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을 보러 오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그런 스타가 별로 없습니다. 몇 사람 있긴 있었지만 예. 이제 점차 나이가 좀 먹기 시작했고 새로운 스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신인 스타들을 지금 음악당이나 오페라하우스에 많이 세웁니다.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예. 명단에 다 나올 테니까 예. 제가 권장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 낭만의 계절에 진짜 대한민국의 앞으로 클래식 스타들이 연주하는 그러한 음악회를 꼭 와서 보셨으면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는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어떤 길을 길어왔는지 걸어오셨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몇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주 출신이시죠? 제주도. 예, 근데 이제 제주도 보십니다. 예, 연극영화과 전공하셨고 이제 졸업 후 방송 생활 이렇게 좀 쭉 하셨는데 당시에는 이제 방송인으로서 꿈을 가지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이셨는지요? 제가 우리 딸들한테 가장 뭐랄까
존경받는다고 할까요? 예.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딸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 딸만 셋입니다. 아, 예. 이건 뭐냐? 제 친구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는 공대, 상대, 법대, 의대에 갔습니다. 예. 근데 아버지는 연극영화과를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야, 어떻게 그때 그 당시에 다들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연결되는 그런 과목을 선택했는데 친구들은 아버지는 어떻게 연극영화과를 갈 생각했느냐. 그 선택에 상당히 그 점수를 많이 줘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연극영화과를 다녔습니다. 본래는 영화 감독을 하고 싶어 했는데 졸업하고 영화 감독이 되려니까 무슨 시스템이 없어요. 감독이 되려면 그냥 무작정 어느 감독 찾아가가지고 그냥 그 마당쇠 같이 이렇게 심부름도 해주고 예. 그러면서 소위 서드 뭐 이렇게 하면서 도제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건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제가 갖고 있는 실력을 능력을 뭔가 테스트 받을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있는 데가 어디냐? 방송국입니다. 예. 방송국에 PD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PD 시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옛날 삼성그룹에서 운영하던 TBC의 PD가 됐습니다. 예. 그때 이병철 회장님이 직접 면접을 보시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연극영화과 나온 사람도 방송국에 필기시험을 합격을 했네. 아, 예.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아이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자네는 뭘 잘하나? 갑자기 물어봐서 제가 제 노래를 잘합니다. 그래? 그럼 노래 한번 해보게. 그 면접장에서 노래했어요. 아. 노래해가지고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일송전 푸른 소른 이걸 했더니 진짜 잘 부르신데요. 했더니 말이야. 세상에 됐다 가라 그러더니 나 떨어진 줄 알았어. 에이, 끝까지 안 듣는 거 보니까 떨어졌구나. 조예가 있으시군요. 저는 노래 전공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이 연극영화과 출신 중에 대한민국에서 방송 PD 1호입니다. 1호. 이 프로그램 이제 더 리더인데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평상시 좀 감독에게 읽었던 책이나 글귀 있으면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사장님 뭐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좀 저는 뭐 사실 영화를 많이 봅니다. 아, 예. 최근에 제가 영문서예를 시작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영문서예를 제가 최초로 시작합니다. 영어로 쓰는 서예. 서예입니다. 예, 예. 거기 맨 최초로 쓴 게 Begin Again입니다. Begin Again. 예. 그런 영화도 있었죠. 예. 제가 그 영화를 봤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예. 저하고 가장 닮은 영화가 스토리가 뭐냐면 Begin Again. 그 영화 음악도 굉장히 유명해졌네요. 예. 그 Begin Again이 뭐 아시겠지만은 한때 잘 나가던 프로듀서가 음악 프로듀서가 뭐 몇 개 실패하니까 회사에서 나가라. 나가서 갈 데 없으니까 싸구려 맥주집에 가서 맥주 한잔 먹는데 거기서 부르는 무명 여가수 소리 좋잖아요. 예. 아, 우리 녹음합시다. 이 프로듀서 예? 그래서 데리고 다녀봐야 아무도 써주질 않는 거예요. 스튜디오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합니까? 길거리에서 합니다. 그렇죠. 길거리 소음 다 넣어가지고 녹음하는. 그 비긴 어게인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어쩌면 이 영화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줄거리가 똑같다. 그래서 제가 비긴 어게인을 영문서예로 서해박물관 리노베이션 할 때 제가 그걸 썼습니다. 써서 500만 원이 팔렸어요. 네. 아마 대한민국에서 영문서예는 제가 시작일 겁니다. 그러시겠네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지금 한문서에 써봐야 솔직히 말해서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로 비견하게 쓰니까 다 알아보잖아요. 야, 영어로도 소개가 된다. 그 굉장히 그것 또한 또 창의적인 발상이 그럽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비긴 어게인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꼭 예술영화관을 찾아가서 예술영화를 봅니다. 최근에 봤던 영화들 다 좋은 영화들 너무너무 많아요. 난 그 예술영화관에 젊은이들이 좀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 되는 예술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긴 어게인 같은 거. 그거를 좀 젊은이들이 와서 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예술에 심취해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지금 뭐 각
분야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또 문화예술 쪽에서도 이제 세계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성공을 꿈꾸는 젊은이들 있는데요. 그 젊은이들에게 좀 조언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학교에서 겸임 교수를 한 15년 했습니다. 예.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졸업식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졸업생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가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자기 배운 걸 이제 발휘해야 되는데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길을 모색해라. 젊은이들이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선배들이 하는 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배들이 가지 못한 길을 찾는 의무가 있다. 물론 그 길을 가다 보면 낭떠러지도 있을 수 있고 가시덤불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는 새로운 길을 뚫어야 된다. 항상 특히 문화예술계에는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된다. 세계가 흘러가고 모든 게 흘러가는데 문화예술이 내가 서야 하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문화예술은 흐르는 강물 같은 거예요. 강물처럼 흘러가다가 옆에서 들어오는 물줄기들 받아들이고 가라앉혀가면서 큰 바다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선배들이 하는 것만 쫓아서 하다 보면 지금 서예라는 장르가 갇혀서 갇히면 물이 썩지 않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비록 틀린 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 후배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새로운 길 가라는 겁니다. 쉬운 길을 가지 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라. 뭐 단지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뭐 미래를 꿈꾸는 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길 꿈꾸는 젊은이들이 좀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좀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이제 예술의 전당을 아시아 문화의 메카로 만들겠다 뭐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노력들을 좀 펼쳐 나가실 계획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글쎄요, 제가 이제 내년 3월이 임기가 끝납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한 6개월 좀 남았는데요. 그동안에 뭐 새로운 길을 또 다시 시작한다는 거는 좀 큰 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시작한 일들이 꽤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동요하고 가곡. 그게 지금 다 죽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방송에서도 동요 가곡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하죠. KBS가 라디오 30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동요 가곡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나라 문화가 음악이 클래식이 발전하려면요. 어렸을 때는 동요를 불러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가면 가곡을 부르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슈베르트니 모차르트니 베토벤으로 가야 됩니다. 단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뭐 여기 오페라 한번 와봐라.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저는 예술이 발전하려면 그러한 동요와 가곡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내내 우리 이 아웃도어 우리 신세계 스퀘어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무료 공연합니다. 1년에 4번씩 벌써 12번 했습니다. 동요하고 가곡. 동요 3번, 1년에 가곡 4번. 저는 동요와 가곡을 살리는 것도 서예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없어져 가는 것 중에서 값어치가 있는 것, 꼭 살려야 될 것은 제가 임기 마치는 날까지 노력해서 살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예술의 전당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문화 대한민국, 문화 강국을 만드는 데 한몫을 할 것 같아 든든한 마음입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좋은 말씀 해주신 예술의 전당 고학찬 사장님 감사합니다.